필리핀 감옥에서 호화 수감 생활하면서 마약을 유통시킨 마약왕 박광렬이 한국으로 소환됐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남들 많이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탈북민 출신 마약왕이라 불리운 최정옥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마약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름의 생계 수단으로 소규모 마약 판매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 마약 판매 사실이 적발돼서 검거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실형을 살았는데 그때 복역한 곳이 의정부 교도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향방이라는 곳에서 수감생활을 했는데 이 향방이 뭐냐면 소위 마약 사범만을 모아놓은 감옥이에요. 그 향정사범,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근데 거기에서 본격적인 마약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이후 수감 생활하고 나왔고 2018년에 출소 이후에 해외로 출국을 합니다. 개과천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 사업을 본격화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중국 길림성에서 본격적인 마약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동남아 3대 마약왕이 이 한국인 탈북민 출신 최정욱이 된 거예요. 동남아 3대 마약왕이. 이게 북한 주민이 아니라 탈북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된 분이네요. 그렇죠. 야,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이 최종욱은 마약을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당연히 북한에서 난 거죠. 참 이분이 처음에 잡혔을 때는 그러니까 소매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을 갔다 국립대학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정규 과정을 그 정규 과정을 이수한 겁니다. 나와가지고 일단은 북한산 마약, 북한에 아직 가족이 남아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 교도소 향방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딱 출소하고 나니까 이제 완벽해진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나오는 마약을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일을 했거든요. 야, 근데 이것도 간도 큰 게 중국에서 그거가 걸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형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동남아로 옮기는 거예요. 동남아로 옮겨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동남아산 마약을 구해가지고 한국으로 집어넣는 그 일을 하다가 체포된 거죠. 우리가 뭐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건 역시 최정옥이 국내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마약을 밀매를 한 건데 결국은 여기서도 텔레그램이 등장합니다.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서 먼저 국내에 누가 좀 살지 이런 것들을 물색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국내로 이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국제 우편, EMS나 아니면 특송을 이용했거든요. 최정옥이가 주로 사용한 수법은 실타래.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뭐 뜨개질 실 이런 것처럼 뭐를 반입하는 것처럼 소포로 했는데 그 실타래 뭉치 속에다가 이렇게 소량씩 나눠가지고 감추면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뭐 속옷이나 과자 봉지 또 화장품 심지어 보면은 소형 이런 헬스기구 같은 새로 된 파이프 안에 또 채워놓고 이런 것까지도 해가지고 들여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1년에 우리가 국제 우편 특송 이런 게 수억 건 되거든요. 그 전량조사하다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 올스텝되니까 결국은 엑스레이로 빨리 스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뭐 실타래 감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걸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구별이 안 되냐고 했더니 엑스레이 상은 하얀 가루인 것만 보인대요. 그래서 화장품통, 치약통 이런 거에 잘 위장을 하면은 통과될 확률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최정옥은 2021년에 캄보디아에 있는 공범과 협력해서 필로폰을 2.5kg 일단 국내에 들여왔다고 해요. 마약을 2.5kg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2.5kg.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이에요?
보통 이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이제 0.03g이라고 합니다.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보면은 이제 무려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8만 명이요? 8만 명. 8만 명. 그 약간 감이 안 잡히시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6만 명이 들어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꽉 채우고도 2만 명.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니 이게 잡은 게 이 정도니 걸린 게 이 정도고 실제로 뭐 거래됐을 양은 몇 배가 더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약왕 최정옥 도망다니다가 우리 경찰과 국정원 추적 끝에 2022년 캄보디아에 체포돼가지고 재판 끝에 올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마약 시장에서 북한산 마약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이 결정도는 높은데 가격은 되게 싸다라고 해서 동남아 이 마약 카르텔도 북한산 마약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재했던 마약 수사 전문가들의 얘기는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마약의 상당수는 이미 북한산 마약이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북한산 마약이 국내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벌써 5년 전, 6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게요. 실제로 작년 6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자료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의 주요 하수 처리장이 34곳입니다. 네. 34곳의 시료를 채취, 분석을 했습니다. 김종민 씨. 몇 군데의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을까요? 우리 거기서 34군데 중에서요? 네네네. 한 그래도 한 4군데? 4군데. 네. 4군데도 굉장히 많죠. 많죠. 4군데도 많은데. 얼마나 돼요? 놀랍게도 34곳 전국 모두에서 이게 말이 돼요? 우와. 한 곳도 빠짐없이 누군가가 마약 유인 필로폰이 검출됐고 말이 돼요? 전국에 다 걸렸다는 거네? 전국 다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고 야, 이 무섭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에 더해져서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 다른 마약 성분까지 추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인 게 마약 국가 체제 차원에서 아예 여기에 올인을 해왔고요. 이게 이유가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또 핵 개발로 인해서 대북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 외화 수입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사실 위조 지폐, 초정밀 위조 지폐인 달러 슈퍼노트를 만들었는데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네네. 미국이 정말 뭐 눈에 불을 켜고 찾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말보로나 이런 미국산 담배를 가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사실 투입하는 공에 비해서 별로 수익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돌린 게 마약 제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 지역으로 등장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함경남도의 함흥이에요. 거기에 흥남제약이라고 평양제약하고 이제 북한의 사실 2대 제약 공장인데 여기가 북한의 마약 생산지로 아예 지정이 돼가지고 박사급 인원들이 화학을 전공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설비를 갖추고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좋은 품질의 마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저 지역에서 심지어 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함흥은 거의 뭐 마약 생산 지역이라고 북한에서도 인정하는 지역이고. 네, 그리고 아니 우리에겐 냉면으로 알려진 냉면 저 지역이요? 냉면이 아니라 마약의 네, 도시이라고요? 맞아요. 네, 기본은 빙두고 그리고 함흥 사람들은 이제 차를 타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초소가 있어요.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검열을 해요. 몸 전체를 검사합니다. 왜냐면 빙두를 나르거든요, 여자들이. 네, 여자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함흥에서 내가 만약에 진짜 산다 그러면 거의 빙두한다고 생각해요. 빙두하는 사람. 그만큼 함흥에서는 집에서 간식 먹는 시간이야 하면 애들까지도 빙두할 정도로 진짜 그만큼 빙두를 흔하구나. 네, 엄청 흔하게 하고 코 한 번 하자 이렇게 약간 한 방 하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코 하자, 한 코 하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소문을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쁜지 어쩐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어쩌다가 보니까 저 함흥이라는 데가 마약의 그러니까요. 정식 우리에겐 냉면으로 유명한 고장이고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미국의 디트로이트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 우리의 포항이다 그러면 뭐 제철 이런 건데 어쩌다 저 아름다운 동네가 함흥이라고 그러면 마약 이게 연결이 되는지 참 예전에 우리 이만갑에서요 북한 마약 문제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군대까지 이 사회 곳곳으로 마약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북한에서 마약 문제를 직접 겪었고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까지 해야 했던 분들을 모십니다. 또 오늘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용기를 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영화님, 강세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조영화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회령에서 보이부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조영화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온 강세계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흔하지는 않지만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오기 전에는 택시 기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택시를? 네. 축구 선수 상이야. 맞아, 느낌이 비슷하네요. 축구 선수 잘 달리고 뭔가 잘하실 것 같아요. 어깨 싸움 잘하시고. 네, 조금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 아니, 그러니까 약간 신태용 선수 필이 있어요. 신감독 느낌이 있네. 몇 살 때 어디서 선수 했어요? 양강도 해산에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1부까지는 아니고요. 네. 비교를 한다면 K2. 오, K2까지 했다. 네, 오기 전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포지션은요? 포지션은 오기 전에는 수비였습니다. 수비요?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이 마약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17살에 군대를 나가서 이제 한 14년간 복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3년이 이제 보유 학교를 나와서 배치를 받고 이제 군무를 섭니다. 이제 근데 처음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보이지돈이라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제 마약이라는 데 이제 손을 대서 예. 같이 이제 손을 담그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해야 될 임무는 뭐였어요? 군인들을 이제 단속 통제를 하고 마약이나 뭐 비보골경 이런 걸 막아야 되는 사람인데 네. 제가 직접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해서 또 가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하고 중국에서 북으로. 북에서 또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다 나니까 마지막 중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탈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게 탈북하는 길이 제가 살아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탈북하게 됐습니다. 자, 강세계님은 양강도에 계셨다고요? 네, 저는 양강도에서 택시 기사를 하면서 네. 지금 말하시는 보이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특정 지역에 마약 운반을 하는 일을 했었고 맞지. 나중에는 보이부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협박도 당하고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일 신기한 게 제가 보이부랑 같이 앉아서 이만갑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보이부랑 옆에 앉아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만큼 북한에서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라는 건데. 무서웠고 지시를 항상 주고 뭐 받았고. 좀만 잘못하면은 이 소리부터 커지고 저희는 진짜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네요. 그 북한에서의 마약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부라고 하는 국가 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강요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오늘 얼마나 북한이 마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그 북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북한 마약이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마약이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까? 북한에서 뭐 마약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뭐 아편 같은 경우는 비상약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양귀비. 네, 양귀비죠. 저희 할머니도 뇌혈전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뇌혈전이 오면은 사람이 온몸이 마비가 돼요. 뼈가 꼬부러 들어가고 입이 비뚤어져 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마비되는 거. 네. 그럴 때 그냥 한국처럼 뭐 119 시스템이나 그렇지. 그리고 약이 뭐 있어. 약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를 아편을 의사를 불러서 아편을 맞게 해서 한 달 동안 맞으니까 조금씩 걸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매일이요? 아니면은? 매일 맞았습니다. 보면은 동네 어르신분들이 있잖아요. 네. 보약이 없으니까 마약을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한 4명이 모여서 의사를 한 집에 한 명씩 부르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분을 불러가지고 한 4-5명이 모여서 맞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집에서. 근데 그 아편 그 양귀비를 많이 심었었어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 고혈압, 뇌출혈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계실 때 좀 아프면 우리 할아버지부터 찾아오셨거든요. 약간 의학 쪽으로 대학교를 다니셔가지고 의사처럼 믿고 좀 그런 걸 찾아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배 손주를 했었잖아요. 예, 예. 배가 그때 잠수공이 있어요. 물 밑에 수심에서 잠수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또 비상약으로 빙두를 사용합니다. 마약을. 왜? 네. 근데 이제 저도 몰랐거든요. 선주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수심에 들어갈 때 공기호스를 물고 그리고 이제 돌 같은 거를 메고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 장비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뭐 조금 잘못하면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안 나오면 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 깡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거운 거를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수심이 30, 40m잖아요. 거기에서 푸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고속으로 올라오거든요. 팡 하고 튀어요. 근데 그렇게 튀다 보면 사람이 거의 뇌출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수압 때문에. 네, 맞아요. 혀가 까드라들고 모든 게 마비돼요. 그때 손을 쓰지 못하면 네. 거의 젊은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쓰기 위한 비상약이 바로 마약. 그거를 종이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용기를 쐬온대요. 그러면 신기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필로폰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상약으로 좀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데까지는 사용해봤냐면 배 아프고 설사할 때 그때 백도라지 그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무슨 그러니까 상추 싸먹듯이 그렇게 먹으면 배 아픈 게 먹고라 설사하는 것도 먹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는 저도 써보긴 해봤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거는 우리 옆집에 사는 그 강씨 이성을 가진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오늘날 뭐 뇌출혈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이게서부터 쭉 갈라서 오른쪽 팔다리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왼쪽은 쓰는데 예, 말도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아무래도 병원 가려면 도시까지 거리도 멀고 하니까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그 집에서 늘상 양귀비를 심어서 거기서 양귀비 진을 채취해서 말려서 보관해두는 그런 그게 아편인 거예요. 그 아편을 보관해두는데 이 아편이 무슨 뭐 정제되거나 뭐 가공된 약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대체로 이걸 혈관 주사 놓는데 숟가락에다가 물을 담아서 밑에다가 한마디로 촛불을 피워놓으면 숟갈이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발발 끓거든요. 영화 같은 거. 끓을 때 여기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녹두알 만한 안 할 크기로 뜯어서 넣고 또 다음에 시도할 때는 파달만한 게 들어가고 콩알만한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넣고서 끓이면 이게 쫙 용이 돼가지고 까만 물로 액체로 변해요. 여기다가 솜을 빠뜨려가지고서 주사기로 빨아들이고 했어요. 하면 여기에 먼닥지 같은 거는 솜에다 걸리고 순수 정제된 물만 올라오는데 이거를 혈관에 꽂아가지고 넣고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이 팔다리 멋있던 아저씨가 나와서 해를 보면서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당에 나와서. 자기가 움직여서? 네, 자기가 나와서. 신기하다. 내가 가면 뭐 술 좋아하지 술 한 잔 줄게 와 하면서 나뭐 찾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종종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죠. 병원이랑 약. 물론 그렇죠. 약 때문에 그런 거죠. 낳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마약은 이제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일상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 사실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좀 그랬습니다. 뭐 50년대, 60년대 그때쯤은 뭐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그 바깥 지역들 있잖아요. 그 바깥 지역에서는 양귀비 키워가지고 평소에 응급약품 쓰곤 했거든요. 우리 집도 한번 걸렸어요. 내가 들으니까 내가 어릴 때, 아기 때 어느 날 그 양귀비 꽃을 가서 키웠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다 뽑아내고 막 야단을 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집은 그 관상용이었대. 꽃이 그렇게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네. 그때도 예쁘다고 하지.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우리 집 앞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팽배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 그렇지 않은 지역조차도 고난의 행군이니 뭐 이러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도 병원에 가서 구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는 못한다 하더라도 통증은 덜어내는 게 바로 뭡니까? 아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은 별로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 널리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또 북한에서는 또 한편으로 뭐였냐면 옛날에 가지고 양귀비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 90년대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했던 산업이에요, 저게. 농사처럼? 왜냐하면 저게 사실은 뭡니까? 의약품의 또 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김일성이 아주 대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백도라지를 많이 심어 외화벌이를 하라. 백도라지. 라고까지 했던 겁니다. 여기서 백도라지라는 건 당연히 이제 그 양귀비를 가리키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명목은 뭐 의약품의 원료를 수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거 정제하면 이제 이게 헤로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헤로인이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약이 없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 사정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국가에서는 이게 무슨 대량 생산이 될까봐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황해도 쪽에서는 15포기 미만까지는 심어라라는 정도로 후용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15포기 이상을 지나면은 그거는 뭔가를 못된 짓을 하기로 마음먹고 심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뽑아버리거나 하고 벌금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도 했는데 15포기. 15포기만 심나요,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런 매매를 했냐면 개인 약 판매자들, 그러니까 약국이 생기기 전에 개인들이 약 판매하는 사람들 거래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 아편 있으면 달라, 좀 비싸게 줄게. 누구네 집에서는 얼마에 하는데 난 얼마에 팔래. 뭐 이런 식으로도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니까. 돌면서 그러니까 돌면서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앉아서 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네 집에서 이 양귀비전을 산다라는 정도가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서 아편을 가지고 가서 팔고 했었는데 비교적 거기서 한 집에서 200~300포기씩은 심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것도 이제 백도라지라고 합니다. 일명 이제 그 아편이라는 게 백도라지라고 하는데 이게 김일성이 이제 이제같이 교시를 내려서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이 이름을 아편이라는 데서 백도라지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양에 살다가 이제 함남도에 이제 부지사로 이제 임명받아서 왔을 때 함남도에 원료기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지대에다가 밭을 만듭니다. 이제 3만 평을 이제 쫙 뿌립니다. 그래서 백도라지 심습니다. 심어서 이게 함남도가 국가에다 바치는 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총 챙기고 올라가서 하셨는데 이걸 누가 하는가? 학생들이 올라갑니다. 애들끼리요? 왜? 몇 학년 정도 되는지. 지금으로 보면 지금 중3. 학생들이 가서. 네, 학생들이 중3에서 뭐 요 고1 사이 애들이 네. 올라가서 다 진을 켜서 요 피니진병 이렇게 다 담아서 그 자리에서 한 줄에 나가서 얼마나 이게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가서 바치고. 3만 평이라니. 3만 평이면 저희가 얼마나 지금 되는 건데요? 한남도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3만 평이지. 그러다 각 도에다가 이제 또. 지시를 들고서 생산하는 양은 이제 어마어마하고. 아니 그 정도 아니면 국가 전체가 마약 생산 기지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저는 3만 평 정도는 본 적이 없고요. 어느 정도 본 적 있어요? 저는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크게 농장밭을 볼 일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네. 도시에서 사는데 부모님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산에 딱 갔는데 옥수수 밭이 한 몇만 평, 옥수수밭? 예, 몇만 평이 몇천 평이지 일단은 안 보일 정도로 있어요. 높은데 감자도 삶아주고 하니까 막에서 먹다가 갑자기 야 가서 하자 해서 뭘 하자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아편 밭입니다. 아, 있구나. 어디든. 백도라지. 근데 어디든. 이거를 단속을 하니까 옥수수 밭에 듬성한 옥수수가 높게 자라니까 그렇죠. 가려지게. 그건 거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해서 곡식은 겨울에 와서 먹고요. 약을 한 거 팔아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삼형제였거든요. 그러네. 그런 식으로. 그때 제일 큰 걸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남미 카르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걸 놔두고 심지어 중학생들이 가서 채취하고 같이 따지고 제약회사도 있고 그냥 그 카르텔의 전부인 거지. 그러네. 맞아요. 국가가 카르텔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어쨌든 제 이만갑에서 정말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조영화 씨가 국경 수비대를 감시하는 이 보위부 보위원 출신입니다. 근데 마약이 군부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사실입니까? 사실 제가 이제 화상한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잘 몰랐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아서 보위부 지도를 하면서 이제 국경을 이렇게 지키다 나니까 이제
군무 검열이라는 걸 나가면 이제 그 군인들이 뭐 연선에 나가서 자지 않는지 뭐 중국인과 대화를 하는지 이런 걸 감시하려고 지금 나갔는데 의부가. 한 군인은 밖에서 자고 지금 그 해가 다 사고 하니까 이게 한 사람은 지금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내가 다 자는데. 아니, 얘는 자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졸리냐? 어제 분명히 이 사람도 밤에 잠 먹고 뭘 나갔다 들어와서 대창 아침에 지금 밥을 먹고 나갔는데 한 사람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어제 안 피곤했냐? 근데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이 막 그 긴장은 하는데 눈이 막 바짝바짝바짝이라고 머리꽃이 막 바닥에 서 있어갖고 이빨을 막 이렇게 계속 씹는 거예요. 그래서 껌을 씹더라고요. 근데 그 껌을 어디서 났냐? 아, 이 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상하다 보이부가 하고. 왔는데 껌을 씹고 있어.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빙두가 이제 소위 이제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이제 필로폰이거든요. 아, 필로폰. 근데 필로폰의 이제 공식 명칭은 메삼페타민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제일 처음에 합성을 했냐? 일본이었어요. 나가이 나가요시라는 일본 화학자가 이거를 합성을 해냅니다. 합성 마약이에요. 필로폰은요. 앞에는 양귀비에서 나오지만 일본의 한 제약회사에서 이걸 상품화합니다. 그래서 히로뽕이라고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화하면서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이걸 하면은 일단 잠을 안 자도 돼요. 각성 효과 어마무시해요. 필로가 그리스어로 사랑하다예요. 그다음에 포누스가 그리스어로 노동이거든요. 노동을 사랑한다. 필로포누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필로폰이 돼요. 근데 이걸 일본인들이 발음이 필로폰이 안 되다 보니까 히로뽕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로요? 실제로. 필로폰이.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들 2차 대전 때 병사들에게 어마무시하게 투약을 합니다. 이걸 하면 잠을 안 자도 되니까. 군인 말하는 군인들이요. 일본 조종사들 출격 나갈 때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거 먹고 그 차에다 타서 먹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갈 때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카미가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출국 나갈 때 이제 술 이런 데다 타가지고 먹고 안정시킨다. 왜냐?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맨정신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나갔던 거라고요. 아니, 그런데 영아 씨는 이 보이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 마약 관련된 일에 이렇게 관여하게 되신 거예요? 군무를 서는데 순찰을 나가는데 군인이 아까 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들이다 보는데 얘가 뭐 라이터 같은 걸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이게 봐서 은박지 네. 여기다가 이제 뭐 가른 같은 거 길렸고 라이터 불 이렇게 싹 하고 볼펜을 이제 뽑아서 거기다가 이제 하고선 연기를 이렇게 싹 흡입하는 거 하다가 이제 저한테 연기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 얘도 이제 놀라서 깜짝 놀라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한테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어디 좀 아파갖고 갑자기 좀 생겨서 이게 좀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하니까 이제 빙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나도 그때 당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이게 마약이 이거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실탄을 차고 있습니다. 이제 군무를 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잘못 추궁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때리거나 하면은 얘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돌면 이제 쏠 수가 있어. 저도 막 이제 그런 조사에서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침착하게 대화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 이제 정보원으로 쓰기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야. 지금 약을 한 상태인데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그렇지. 머신건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그 등골이 막 식은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상대가 정상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약에 취해 있는데. 어쨌든 그 하사관이 마약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네. 이제 그 영화 씨가 알아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개판이었어요. 일단은 그 군부대에 생각보다 많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마약 거래에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아내셨거든요. 네. 중요한 건 조영아 씨 이전에 부임했던 보위원 역시 마약 거래에 관련돼 있었다. 선배도. 선배 후배가 다. 이제 하사관 증언에 따르면은 밖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다가 중대 보위원과 또 정치 지도원 이 누군가 또 마약 거래하는 것을 또 다 봤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고 또 이제 영아 씨 이전에 파견된 보위원 역시 이제 마약 밀수를 했었다. 그러니까 모든 간부들과 모든 병사들이 대부분 다 마약 거래와 관련돼 있구나. 그래서 이걸 알아내신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자대를 배치받게 되면은 이제 소대마다 이제 정보원들이 있어요. 이제 정보원들인데 정보원을 이제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소대에 소대장이 밤에 어디에 갔다 했고 분대장이 뭘 했고 누구는 밀수를 했고 이런 거 다 첩보를 받게 돼 있는데 저도 이제 일종의 그 하사관이 저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채용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한 번 용서를 해주겠으니까 그러면
서약서를 쓰고 정보를 하자. 그래서 제가 채용을 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소규모, 우리 같이 개미 투자자나 같이 주식으로 말하면 자기는 뭐 10g, 20g, 5g 자기 중국 대방들한테 좀 주고 돈도 좀 받고 하는데 이 군관들은 따라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덩어리 이런 조그만 데다 이렇게 주고 막 돈도 막 이만큼씩 막 받아오고 영화에 보는 이만한 거, 네모난 거. 받아도 오고 하니까 아 이게 보통 양이 아니다 하는 걸 자기 봤다는 거죠. 그럼 좋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제 아마 조만간도 지선 동지한테 이제 그 선이 올 거다. 그래서 설마 나는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진짜 제가 자대를 배치받아서 2달이 딱 지나니까 저도 이제는 거기에 동참하게끔 됐어요. 포섭이 되는군요. 당연히 그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돈은 들고 북한에서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할 거야? 근데 유혹이 싹 들어오는데 X도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그 미사일 그 발사대 가지고 있는 그런 대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대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중대 위생주도를 하는 녀석이 형님 한 코 하실래요? 물어보더라고요. 한 코. 야 그만 그거 하지 마. 그 너 지금 때가 올 때인데 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때가 올 뭐 하면서 좀 얘기 좀 했더니 아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 뭐 솔직히 뭐 나랑 뭐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 다 이런 관계고 다 그렇다라는 얘기 그 녀석한테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네. 사실 저도 군인한테서 이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오, 한코 해볼래? 이런 제안. 근데 이게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좀 친한다고 느껴지면 소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심지어 선박대 우리나라에서 담배 한 대 하시듯이. 네. 선박대 하전사였거든요. 근데 걔가 저보다 1살 아래였어요. 심지어. 근데 누나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군인들도 다 중독이 되어 있구나. 그러네. 네. 인생에 낙이 별로 없으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잠수공들이랑 이제 서로 좀 약간 교환하면서 뭔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간부들도 뇌물을 줄 때 이 김주 같은 거를 주면은 최고 뇌물로 인식하고 제일 좋아해. 불법에 대해서는 이령이가 최고인 것 같아. 뭐든 알아. 북한에서 뭐 했어 진짜? 뭔가 뒤로 거래하고 이런 거는 최고야. 착한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자, 그렇게 이제 조영화 씨는 군 간부들이 암암리에 너도 나도 다 마약 밀매를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적발하게 된 거죠. 네. 보위부가 적발을 해야 되는데 군부내 고위직들이 한통속인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조영아 씨가 뭐 제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심하는 영아 씨에게 그 문제의 그 하사관이 야 마약 밀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제 조영아 씨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하사관으로부터 이 외화벌이 기관으로 위장한 마약 판매책을 소개받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이 군부대 안에서 이 마약 밀매 규모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 북한에서 마약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제 변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 1g, 뭐 5g 하지만 저희는 이제 0.1g의 가격이 중국 위안으로 그때 당시는 120위안했습니다. 24,000원. 22,000-3,000원. 예. 그 가격이 1kg면 120위안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국 돈으로 그저 약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이제. 저 1kg에 1kg에 2억 5천 2억 5천만 원. 그 정도 가격이 나가는데 저희가 외화벌이 기간을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게 근데 그 사람들 자체도 정당한 외화벌이 기간입니다. 정당한 기간입니다. 공식 기관. 국가에서 인정한? 네. 저희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가져온 마약을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화벌이 기관이 저희들의 물주예요. 함흥의 약학대학이라고 전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약학대학에서 그 배운 사람들 데리다가 자기들이 약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그 약을 저희들한테다가 이제 줘서 저희는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넘겨서 예. 돈을 받아서 충성의 당자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네. 저희한테 이제 돈을 받아가고 우리는 그걸 이제 넘겨주고 넘겨받는데 그것도 저희는 또 수수료를 받고. 복잡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외화벌이 기관이 상납해야 할 충성의 당자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정이 빤한데 고사리 팥에다가 중국에 팔아서 당자금으로 내겠어요. 충성자금 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마약 만들어서 밀거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역 보위부 영화 씨가 연루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영화 씨는 처음에 이 그램 단위로 마약 밀수를 하다가 이것도 크잖아요. 1g, 2g. 그런데
이제 물주의 시름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야, 이 보이부 동지가 야, 든든한 보이부 동지다, 야. 그러니까 그 뒤로는 키로로 간 거예요. 1kg, 2kg, 3kg. 이거 액수만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거래 단위가 컸다고 합니다. 아니 이 마약 밀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긴장했던 게 이제 800g을 넘길 때하고 야, 이게 좀 돈도 좀 크구나. 약간 좀 춤칫했었어요. 800g? 네. 그러니까 그걸 고비를 넘기니까 2kg, 2kg, 3kg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와. 근데 제가 이제는 거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왜요? 아 이게 충성의 당장음을 마련하는 거구나. 그렇지. 명분은. 명분은. 그러니까 이게 장군님께 들어가는 돈이니까. 1kg면 1억 넘는다고 그랬잖아, 한국 돈. 그러니까 이게 키로에 2억 5천 지나가니까 키로에 2억. 한 3만 명분 정도 되거든요. 5억은 1kg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kg면. 아니 근데 이게 마약 밀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면 거래를 어디서 합니까? 거래는 이거는 솔직히 세관에서는 못해요. 저희는 세관에서 이제 그걸 못하니까 저희 국경에서 합니다. 국경에서. 네, 국경에서 이제 국경에서 하는데 이제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국경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중국, 여기는 북한입니다. 네. 이 강 사이에 여기 순찰로가 있는데 여기 연선에는 그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아, 연선. 네, 아. 국경 연선이야 지역에는 그러니까 민간인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문제고요. 네, 국무선이 김정일이가 이제 방침을 내립니다. 자기 최고 사령관이 와도 국경에 문 열지 말라고. 그렇게 국경을 철저히 지켜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일단 국경 연선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왕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오니까. 정은 망명할 때 위험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데리고 사람을 가서 여기 중국 사람한테다가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 안전한 지역인데. 그래서 거기서 무한대 저희가 이제 약도 주고 거리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이야기 원래 사실은 뭐 고사리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게 철광석 샘플입니다. 철광석. 예. 제가 이제 한북도 지역이니까 무산강산에서 철광을 무상무상. 예, 주겠다. 네. 중국 대방을 이제 불러냅니다. 이제 차들이 한 10대가 이제 광석을 넘어가는 것처럼 흉내도 내고 또 대신에 뭐 물자 밀가루도 들여온 것 좀 하고 트럭으로. 이 대방들이 다시 연산에 이게 강으로 나올 때는 자 이제 더 큰 게 있다. 더 큰 돈을 만지자고 하니까 마약을 이때부터 이제 1kg, 2kg, 3kg, 5kg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주로 북한에서 내보내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강석 샘플이다 하고서는 이만한 걸 이제 한 통을 이제 하나 가져와서 거기다 이제 마약을 깔고 주고 대신에 우리도 돈을 받아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나가야 되니까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험천만한 마약 거래에 발을 들인 조영아 씨. 그리고요, 보이브라는 안전한 신분 덕분에 잠시 안심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한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위기 때문에 결국은 탈북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강세계 씨가 나와 있는데 북한에서 택시 운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축구 선수를 하다가. 근데 북한에서 택시 운전이나 아니면 뭐 트럭을 하거나 이렇게 운전하는 기술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그렇죠. 어쩌다 마약 운반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가 없이 살다 보니까 진짜 가난하게 커서 제가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한 게 15살 때인 것 같아요. 잣밭에 들어가서 잣도 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성인이 돼가지고 네. 택시를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그 뭐 지인한테 도움도 받고 예. 그러면서 장만을 했어요.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진짜 꿀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한국처럼 뭐 도로가 잘 돼 있다거나 네네. 뭐 운송이 진짜로 뭐 시, 군, 도를 벗어나는 게 한국은 뭐 부산까지 가도 4시간이잖아요. 그럼요. 북한은 거기까지 가자면 한 진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저 기차도 아니고 택시인데 그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운송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 택시 기사들한테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헐합니다, 진짜. 네. 아니, 좀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좀 제안이 들어와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으로 했던 거는 보이부에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을 이송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머니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를 좀 잘 마무리해달라.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사람들이 달아난 것처럼 꾸미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요. 보이부에서.
전화가 오면은 제가 가는 거죠. 잡아 넣었다가 그분들이 그냥 뒷골목으로 빼는 거예요. 사실은 버이부가. 진짜 도망간 게 아니라 네. 그냥 빼는 거죠. 뒷문으로 조용히 빼면 하는 걸 조장하는 거죠. 네. 콜택시 불러주는 거네. 아 그렇죠. 콜택시 맞죠. 리무진이네, 리무진. 그러면은 태우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대홍단까지 갔었는데 대홍단까지 가는데 북한 버이부 검문이 있고 안전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초소가 뭐 3개가 아니고 수없이 많아요. 예. 그분들을 뺄 때쯤 할 때는 북한은 버이부가 미리 초소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러면은 저는 뭐 진짜 검열도 안 받고 쭉 대홍단까지 가서 내려주고 또 그분들이 잘 챙겨줘요. 강세희 씨 입장에서는 그냥 드라이브 갔다 오면 그렇죠.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단속 이런 절차도 없고 그냥 갔다 왔는데 다른 분들보다 K가 셉니다. 엄청 세네. 네, 그래서 이거 비밀만 잘 지키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네, 저는 뭐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지.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알아도 모른 척 해라. 그냥 닫고 있으면 산다. 뭐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을 하잖아요. 네. 뭐 사람 데려다 줘. 근데 이게 거절을 못하는 게 보이부 말이고 거기다 돈 주고. 근데 마약을 옮긴다라는 거는 보이부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까? 마약을 운반하게 된 계기가 네. 처음에 친한 형이 친한 형이 크게는 아니고 아주 작게 구람으로 해가지고 마약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이부에서 쓰던 그 고위급 마약 왕이라고 해야죠. 네. 그분이 방침건으로 인해 가지고 빵에 가게 된 거예요. 방침으로 그게 뭐? 김정은 방침건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 지시. 그분이 빵에 가고 그분들은 그 자리를 메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형이 덕에 친한 형이 친한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조금 조심해. 네. 이런 부르면서 너 우리랑 같이 하면은 양강도도 먹을 수 있고 나아가서 중국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세계야 이런 제안이 왔다. 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때 당시는 버이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같은 건 머슴이고 노예고 네. 그냥 쓰고서 쟤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관심 없는. 그렇죠. 저희가 그냥 마지막에 총 때리면 그런 것도 너무나 좀 주변에서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형을 말렸어요. 형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지금 이대로 살자 했는데 형도 좀 가정사가 좀 복잡했고 그리고 보이부에서 또 압박도 조금 있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제안을. 네. 그럼 너를 이건으로 보내겠다 하다 보니까 형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일할래 감옥 갈래. 일할래 맞죠? 일할래 감옥 갈래. 그러니까 형도 울며 계좌 먹게 진짜. 그렇죠. 형이 끝내는 하겠다고 그렇지. 답을 내리고 감옥 가는 것보다. 또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저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때 당시 형이 저한테 자, 이 보이부라는 거는 더럽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운송만 해라. 전형적인 착취구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은 이른바 이제 아랫 것들 시키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하다 말이가 적발되거나 이랬을 경우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고 이쪽에 날아가게 되면 또 얼마든지 다른 애들 갖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돈 없는 젊은이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갖다 아주 쉽게 범죄에 가담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덤터기 씌우고 자기들은 딱 빠져가지고 바깥에서 또 다른 카드를 또는 말을 갖다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보이부는 위험한 거는 이제 다 약한 사람들, 그렇지. 이제 나약한 사람들 이제 쓰고 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 세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서 마약을 받아서 어디로 운반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함흥. 역시 함흥이네요. 네, 이겁니다. 함흥이랑 그리고 평성 그리고 나아가서 또 순천에서도 가끔씩 가져왔고요. 그곳에서 가져온 마약들을 저희는 양강도에서 유통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약을 가지러 가잖아요. 함흥에 갔는데 함흥에도 똑같이 저희랑 똑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형처럼 그만한 위치에 자리를 가진 마약 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희를 마중을 해요. 차도 그때 아마 벤츠를 봤던 것 같아요. 벤츠 타고 나오더라고요. 와, 그 뭐 검문도 잘 안 받는다는 그 벤츠를 타고. 네, 벤츠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대접을 또 잘해주더라고요. 진짜 좋은 곳에서 밥도 진짜 좋은 거 먹여주고 그리고 형하고 그분이 둘이서 악수를 딱 하고 뭐 정상회담은 아니고 잘하자. 밥도 먹고. 네, 밥도 먹고 잘하자. 앞으로 잘하자. 그런 분들이 그러면 다 어떤 분들이 당 간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 간부 아니죠.
저희 형처럼 그런 장사를 하는 분들인데 왕들이지. 그분들 뒤에는 똑같이 함흥이라는 그곳에서 높은 분들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마약 거래는 저희가 영화 보면 타이어 속에 숨기거나 막 트렁크 뜯거나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집어넣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잘 알아요?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게 타이어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그 예비 타이어. 예비 타이어 있잖아요. 아 예비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예비 타이어가 있는데 북한 타이어는 통 타이어가 아니에요. 안에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있다. 튜브가 있어요. 아직도 아직 튜브. 네, 튜브가 있는데 그 튜브를 째요. 째고 마약을 넣고 본드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서 공기압을 많이도 안 넣어요. 적당히 넣고 여기 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 뒤에 그냥 일반 차처럼 오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양이 많았죠. 몇 킬로 들어가요? 평균이 뭐 3kg, 2kg 이 정도였고요. 그러면 5억, 6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양이 점점 혹시 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큰 거래라고 하는데 말로 듣기로는 10kg까지도 운반을 해서 중국도 내보내고 예.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와, 10kg. 근데 초소가 아까도 말했지만 많잖아요. 여기도 무사통가예요? 그냥 검문 없이? 똑같습니다. 범죄자를 이송하던 것처럼 저희가 가면서 함흥에서? 초소가 있잖아요. 보이부 초소가 있잖아요. 위치를 다 알아요. 아 이제 한 4km 가면은 보이부 초소입니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초소장이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 그냥 세우고 인사하고 뭐 여기로 말하면 음료수죠. 물 좀 먹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저희 량강도에서 앞지대에 나가면은 집삼 담배라고 있어요. 그게 유명하거든요. 집삼 담배 한 보루 주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처음에는 막 타이어에 숨기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무대죠. 그냥 의자 밑에다 그렇게 된다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마약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치밀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범해. 대범하면서도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그럼 마약을 운반하면서 혹시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좀 꽤 있나요? 마약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잘 사는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네, 진짜 한 60%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지 않나. 진짜 이게 모순적인 게 마약을 팔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마약을 진짜 싫어해요. 아울러 북한에서도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죠. 병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삼지연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부사님인데. 네 마약을 좀 왕한테 주고 거기 삼지연에 좀 따왕 뭐라고 해야지 대가리 같은 분한테 네. 주고 그분하고 어떻게 소매업자 집에 갔는데 5살짜리 애를 데리고 어떤 여자가 온 거예요. 그 소매업자. 그 안에서 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북한에 보면은 노투텔이라고 있어요. 북한은 전기가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12V 배터리를 해가지고 TV를 보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들고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소매업 사장한테. 바꿔달라고? 이걸 맡길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좀 해줘요. 너무 중독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받고 애가 5살짜리인데 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마약하는데 애를 데리고 온 거야? 네,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대에 나가서 여기서처럼 편의점 그냥 간식 2봉다리 정도 싸서 애한테 주고 그 소매업자한테 그냥 한 코 시켜서 보내라.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도 지금 마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 코 하자도 맞지만 저희 고향 같은 데서는 그냥 있어? 할까? 이걸 끝입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렇죠. 뭐 한 코 할 거가 아니고 그냥 있어? 할까? 인사. 해? 인사. 그 정도로 만연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우리 소주 한잔 할까? 이 정도. 한잔 할까? 뭐 담배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랑으로 생각해요. 한 거를. 나 뭐 얘 어디 내가 담배 피고 막 네, 그렇죠. 마약을 하는 거를 자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해봤다. 노는 애들이 있고 돈 좀 있고. 네,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어떤 이성이 다 마비된 사회를 보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평소에는 이제 당 간부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마약 단속 굉장히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마약 문제 큰 문제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메랑 효과가 생긴 거죠. 원래는 잘 통제해가지고 생산해서 해외에 팔아서 외화를 벌렸던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비공식으로 거래되고 유출이 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이게 만연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이런 상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사실 김정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한 지 이제 얼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을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 북한 형법에도 마약 이 거래나 유통 이런 거 하면은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 7월에 특별법을 만듭니다. 마약 범죄 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아편을 생산하거나 더 이제 심한 거는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하면 이제 사형까지 무기형에서 사형까지 처하고 특히 이제 재산형까지 부과를 해요. 북한에서 재산형이 많지 않은데 전 재산을 몰수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뭐 뒤늦게 이렇게 법을 만든다고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김정은이 한국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평양에서 공연 보고 다 좋다고 이런 다음에 갑자기 한류 통제하고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만든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이제 배를 할 때 어떤 이제 제 같이 일하던 준학공 이제 잠수공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이 안 됐어요. 초창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너무 안 돼서 속상해하니까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했더니 사람들 왜 약 안 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너가 진짜 배 운영 잘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 힘을 쓰게 해야지. 그래서 좀 고기를 사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뜻이 고기인가? 뭐 이랬는데 약을 얘기해서 저 진짜 처음에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딱 찍어서 빙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을 사람들이 써야지 힘을 쓴다. 그래서 그걸 어쩌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코로나 차 끝나기 전에 이제 배를 하다 보니까 배 선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처벌이 강력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어떡하라고요? 근데 저도 한 배를 탔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어차피 구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함흥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함흥에 가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야, 그렇구나, 진짜. 네, 그래서 가가지고 아는 언니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 했더니 어느 집에 가라. 그래서 딱 갔는데 너무 느낌이 싸한 거예요. 왠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주위에 맴도는데 어떤 분이 딱 지켜보다가 저한테 딱 온 거예요. 왜 왔냐? 그래서 아니 집주인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몰래 오라고 들어오라고 다른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약을 저는 좀 사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냥 겁이 없이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를 하냐. 저기 지금 집주인이 생산자였거든요. 다 총살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고 다 도망쳤다. 네, 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이제 3대 약법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마약 범죄자도 이제 엄하게 처벌하면서 아예 그냥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약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때 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으로 그냥 0.1g이 거의 뭐 100불? 엄청 비쌌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비쌌고 근데 영케 어떻게 제가 구했어요. 네, 구해서 사람들한테 줬는데 뭐 생산? 별로 모르겠어요. 좋아해요? 네, 좋아는 했죠. 근데 그 이후 그 사람들이 못 쓰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생산하는데 돈이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살아야 되니까 또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눌러대니까 안 하면 나는 감옥 보내겠다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영아 씨 그리고 강세계 씨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약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탈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브라는 타이틀을 뭐 악용이라고 할까 하면서 지금 그 마약 거래를 쭉 해왔어요. 그러던 영화 씨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여름. 어느 한 여름날 뚜루루루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누구세요? 받아보니까 평소에 이제 그 거래를 하던 그 중국 측 거래처였습니다. 빙두 아이스잖아요. 필로폰이 여름에 굉장히 이 습도에 약해요. 근데 여름에 왜 갑자기 빙두와 아이스를 구해달라라고 하나?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물건을 구했어요. 급하게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 파트너에게 그 마약을 넘기기 위해 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갑니다. 저기 보니까 두만강 저쪽에도 중국식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씨는 그 물건을 건네줘야 되니까 이제 강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북한 측 거래처는 저쪽에서 건너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영화 씨 쪽으로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야? 봤더니 바로 중국 안전부와 북한 보위사령부 연합해서 합동 마약 단속이 나온 거예요. 북중이 합동으로? 북중 합동 마약 그게 단속. 말이 돼? 영아 씨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원이라서 뭐 안전하다고 아까도 그랬었는데 중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고서 거길 급습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저희도 이제 그날에 처음으로 이제 겪은 거라 저희가 원래 이제 한 번도 이게 단속 맞거나 또 뭐 주로 이제 밀수 같은 거는 이제 밤에 하면서 겨울에 많이 하는데 그때 처음 제가 단속을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것이 그죠. 1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래서 단속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에서 넘긴 마약이 중국 측에 있는 고위 간부의 자녀가 그 마약 때문에 돌아갔어요. 차 사고에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검사 결과 부검 결과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약을 어디서 났냐 출처를 계산하니까 마약 중국의 브로커들이 다 잡힌 거예요. 줄줄이 이제. 그래서 지금 국가보위부에서 이거 출처를 보니까 북한의 국경 회령에서 넘겨온 마약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 주군단이가 의뢰를 해서 보위사령부가 합동작전을 낸 거예요. 아니 딱 들이닥쳤을 때 완전 식은땀이 아니라 너무너무 저는 그때 놀랐을 것 같은데.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땠어요 그때 당시? 그때 막 저는 막 그 느낌이 뭐랄까 이제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국가보위부 수정회사 지도들도 이건 뭐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이 현장에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판단을 빨리 해야 내가 살 거다. 그렇죠. 그래서 버려라.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버리고 있던 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거물이니까. 3kg, 3kg. 버린 다음에 어떻게? 왜 이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버려서도 다시 사람이 살아야 이 물건에 대한 돈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야지. 당신이 이 물건을 버리라. 나는 아까워라. 나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될 거지. 나는 순찰 났다고. 순찰 나왔다. 그 군무 순찰 났다고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당신이 이 사람 잡히면 안 되거든요. 중국으로 도망가게 되더라. 들어가서 이 사람 같이 중국 쪽으로 기습까지만 가 있어라. 아니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도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 그러니까 이 고기 그물을 또 한쪽으로 놓습니다 이제. 도망가면 고기잡이. 위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 이게 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이제. 위장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얻은 경험에 의해서 저희는 절대로 여름에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몇 시쯤에? 대박. 그때 저는 11시인가 밤 11시인가. 밤 11시에 단속 나왔고 저기는 물고기를 잡으러 밤 11시에 네. 나오고. 근데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저녁에 이 구물을 놔요. 거기 새벽에 걷어가고. 마약 3kg야 네, 마약? 3kg. 네. 3kg라고 했죠. 네, 3kg.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고 네.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왔어요 이거 물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자기네가 생산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거래는 성립이 안 된 거고 안 돼도. 그거는 그냥 생산자가 또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 황금알을 버리고 거위는 거위를 살리자. 이걸 살리자.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탈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또 탈북을 하게 된 건 또 아니고 사실은 또 다른 외화벌이 기간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야, 이게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걸릴 뻔했어요. 사실 못하지. 근데 이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벌이 기관에 신뢰를 오히려 더 얻습니다. 굉장히 극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했다. 그래서 이 생산자와 중요한 사람은 보호했다. 비록 3kg의 마약은 흘려보낼지언정 또 만들면 되니까. 그렇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거래를 계속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2010년 12월 영화 씨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 쥐지 못했던
큰 거래를 하게 됩니다. 무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필로폰 10kg을 10kg요? 필로폰 10kg을 10kg요? 우와. 중국 쪽에 넘기는 중책을 떠맡게 된 건데 10kg를 맡겼다는 건 엄청나게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워낙 이 양이 컸기 때문에 10kg를 두 번에 나눠서 중국 쪽에 분할로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먼저는 5kg, 절반이죠. 먼저 넘기고 또 나머지 이제 5kg를 차후에 두 번에 나눠서 넘기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5kg 넘길 때는 늘상 하던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 거래 때 문제가 발생한 건데 나머지 필로폰 5kg은 잘 넘겼어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돈을 받아야 돼.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줘야 할 중국 쪽에서 연락이 딱 끊겨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배달 사고일 수도 있고 꼬리가 잡힌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비상 상황 큰일 난 거예요. 사기 같지는 않은다고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이게 연락 두절된 거잖아요. 그럼 못 받은 돈이 한 어느 정도로 된 것이에요? 한 5kg니까 대략 그래서 한 50만 불 정도가 돼요. 50만 불이면 한 7억에서 8억 사이 되는데 저희가 서로 그 신뢰가 있고 또 했던 사람들이라 이제 이틀 안에 다음날 몇 시까지 전화를 해서 우리 받자. 그래서 5kg를 또 넘깁니다. 넘기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제 성공을 하는데 만나자는 장소에 안 나오고 전집불 하나도 없습니다. 아차 이게 마지막 한탕은 뭐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좀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제 자체가 북한에 있고 이 사람은 중국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이 박지돈이 야 이거 문제가 생겼다. 왜? 너가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너는 충성의 당자금에 손을 댄 걸로 너 간주한다. 회사에서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온다. 그때가 이제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다음에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입니다. 이제. 김정일 생일인데 김정일이 생일을 맞아서 210만 달러라는 돈을 충성의 당장으로 내겠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50만 불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살 길은 하나입니다. 북을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 돈을 좀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해서 제가 사실은 그걸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 윗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 담당 인사를 배정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 다른 데로 좀 옮겨주면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네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것 같다. 벌써 센트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차 이거는 살 길이 여기는 없구나. 이제 이 사람도 나를 이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같이 보위대학을 졸업한 친구를 찾아서 양강도 대용단으로 갑니다. 이제. 대용단. 영단이 거기 또 이게 좀 약간 느슨합니다. 근무가 또.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나 이게 좀 돈 좀 받을 게 있는데 상대 측이 나오라 했다. 그래서 했으니까 내가 오늘 밤에 갔다가 새벽에 올게. 결국 제가 이제 현역에서 탈북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중국을 거쳐서 예, 중국을 거쳐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저기에 이제 쿤밍으로 해서 북경에서 쿤밍으로 해서 라오스로 해서 태국으로 삼국으로 거치죠. 옛날에는 탈북 잡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잡으러 다녔는데 그 코스를 제가 이제 내가 뛰고 있는 거야. 밟고 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극한 상황을 이 조영아 씨만 겪은 게 아닙니다. 보위부의 마약 운반책이었던 강세계 씨 역시 아이러니하게 이 두 분 다 마약에 의해서 사실은 탈북을 또 결심하시게 돼요. 우리 세계 씨도 이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나름 택배를 주고받고 뭐 하시잖아요 지금요. 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초소마다 이제 프리패스로 쭉쭉쭉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계 씨와 그 친한 형 한 명이 이제 양강도 삼지연에서 마약 1kg를 대담하게 차량 트렁크도 아니라 타이어도 아니라 의자 밑에 놓고 검무소를 통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이 통과하려던 검무소의 분위기가 상당히 싸하고 안 좋았어요. 갑자기 보위부 4명이 뛰어나오더니 차 세워! 라고 소리를 칩니다. 갑자기 보위부 4명이 뛰어나오더니 차 세워!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세계 씨가 몰던 차량을 이제 멈춰 세운 거죠.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차량을 막 뒤지면서 수색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의자 밑에 있으니까 뭐 숨긴 것도 아니죠. 있던 마약이 단속이 된 거예요. 졸지에 이제 그 세계 씨와 친한 형은 현장에서 검거가 되면서 마약 밀수범이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날
세일 씨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저도 윗선들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네. 가끔 가다가 윗선들이라고 해도 별이 뭐 여기 많아도 동급으로 했을 때 저들만의 권력 다툼을 해요. 네. 근데 저희 쪽의 윗선도 뭐 나쁜 짓을 하지만 마약 운반도 하지만 네. 다른 쪽도 똑같이 마약 운반 뭐 불법적인 일을 해요. 예. 근데 서로 다 알고 눈 감아주면서 그냥 평행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툴 때가 있어요. 왜 그래? 그럼 불똥이 어디로 튀냐? 저희한테 튀는 거예요. 일선에. 그렇죠. 버천에서 잡혔는데 그러면은 버천 보이부에 먼저 저희를 쳐넣는 게 원래 법적으로 절차거든요. 원칙이 그렇지. 원칙이 그래요. 근데 바로 양강도 해산으로 직결소. 큰 데로 가는 거예요. 예, 정치봉 수용소 가기 전에 직결소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조사 이런 거 다 안 하고. 예. 뭔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거기서 피 흘리면서 죽어라 맞았던 것 같아요. 15일 동안 그냥 지옥에서 살았는데 저는 맞아서 피 흘리고 이런 기억보다도 제일 기억이었던 게 갑자기 있다가도 야 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네 선생님 하고 일어서요. 6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소리 한번 듣자. 이 소리가 뭐냐면은 그게 벽에 대고 저희 머리를 저희 절로 와. 박는 겁니다. 박치기 하라고요? 쿵쿵 네.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리가 약하면은 진짜 다시 네 선생님 하고 박아요. 박는데 한 번에 같이 못 박으면은 쿵쾅쿵 이렇게 소리. 다시 박자 안 맞으면. 박자 안 맞습니다. 한 번에 소리가 나고 소리가 세요. 다시 그때는 죽어라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런 거를 맞으면서 보름 동안 겪다가 저희 윗선에서 또 콜이 와가지고 운 좋게 예. 풀려났던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지금 얘기만 들어도 진짜 살벌하게 좀 느껴지는데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약 운반 같은 이제 위험한 거는 사실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사실 뭐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또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어느 순간에 너무나 멀리 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긴장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진짜 억수로 받으면서 사는 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보이부한테는 우리는 뭐 머슴이고 노예고 진짜 간두고 싶어도 뭐 손발이 묶였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은 저희를 그냥 조용히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총살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빵에 가서 15년, 20년씩 그냥 썩게 만들고 그거를 너무나 잘하니까 함부로 그만두겠다는 말도 못 하겠고 한 번도 아니에요. 제가 3번째 만에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또 걸린 거예요, 그 뒤로. 두 번을 더 걸렸다. 그 전에도 2번을 걸렸고요. 아이고. 빼주는구나. 마지막에 제가 예. 진짜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한국 뭐 드라마, 노래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먼저 와 있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야 세계와 와라. 여기는 자유가 있고 네가 뭘 할 수 있고 탈북의 권유를 그분들이 한 거죠.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네. 하고 결심을 딱 내렸던 것 같아요. 탈북을 통해서 이제 두 분도 가까스로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조영환 씨와 강세계 씨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누구보다 값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의 행동 자체가 본인들이 원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내 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했어만 했던 일들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자유를 느끼는 그 이제 기분이. 솔직히 우리가 했던 행동들은 북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이용하고 또 세기 씨도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마약이라는 그런 범죄에 연루가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행동을 했지만은 솔직히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정말 여기는 일한 것만큼 대가가 있고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왜? 국민이 주인이고
또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이나 뭐 치안 다 복지, 좋죠. 뭐. 치안, 그다음에 또 밤에도 뭐 CCTV가 다 있어서 뭐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아, 사회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만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자본주의는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나의 조국이고 네. 국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지금 얘기해도 되는가? 뭐 제약회사 근무합니다. 그러시면 뭔가 진솔한 거 아니에요? 이상해지는데요. 여기 순신이 누나하고 같이 지금 평양냉면에서 일하고 아 진짜. 큰형님 순실님이 거기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이순실 사람인데. 만두하고 순대 있어요. 어쩌다 봤는데 그거 진짜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아, 네, 진짜 만두하고 순대 때문에 아주. 아니 거기 저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아, 그래요? 진짜 거기. 어떤 일 하십니까? 저는 지금 흰잠 매트라고 층간소음 매트. 지면서 어쩐지 조용히 말하더라니까. 조금 말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아기들 때문에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 장난이라네요. 우리 집에 와도 좀 와서 설치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애기들 때문에 민원 받으려기 정신없어요. 우리도.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일하시는 거랑 보수는? 너무나 대표님이 잘해줘가지고 예. 지금 경기북부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이 행복합니다. 예. 아니,